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태용TV 채태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에이프로젠 그룹 합병 공시와 김재섭 대표의 과거 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2017년 에이프로젠 그룹 합병 찌라시 때와 달리 이 연상 후 주가가 소폭 내려앉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병 공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 다른 방송이나 글 보니까 차트에 그림 그리면서 에이프로젠은 여기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21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러시는데 저는 차트를 5%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트에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제 부족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사인 에이프로젠 분석. 제가 에이프로젠 재무제표 까보니까 문제점이 한 개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에이프로젠 그룹의 주주이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면 다른 영상은 몰라도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네이버 종목 토론방 있죠? 거기 네이버 종목 토론방 거기 보니까 찬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이 아닌 정보를 너무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에이프로젠 그룹 주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이프로젠 그룹의 합병 공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비상장사 에이프로젠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2017년에 합병 공시가 아니라 합병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상승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거 점상이 깨진 거는 440%가 간 다음에 깨졌고요. 점상이 시작되고 최고점까지는 718% 상승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이 확정되고 공시가 나오니까 이상하게 이현상만 치고 소폭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저번 영상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확정 공시가 나오면서 합병 가액과 합병 비율이 나와버리니까 상승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확정 공시가 아니라 2020년 하반기에 합병 공시 낸다 이랬으면 4연상 정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합병 가액과 합병 비율이 나와버리니까 이 금액과 비율에 맞춰서 상승했다가 주춤하는 겁니다. 어쨌든 서두가 좀 길었는데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합병 비율하고 합병 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병 가액은 에이프로젠 KIC가 1991원이고 비상장사인 에이프로젠이 32,603원, 에이프로젠 HNG가 676원입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은 에이프로젠 KIC와 에이프로젠이 약 1대 16 비율,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와 HNG가 1대 0.33 정도입니다. 우선 상장사인 KIC와 HNG의 종가가 3,560원 그리고 1,175원입니다. 이 둘의 괴리율은 계산해보니까 3%이긴 한데 어차피 합병이 10월이니까 의미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IC와 비상장사인 에이프로젠의 합병 비율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상장사들끼리 합병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 머리가 아픈데 상장사와 비상장사끼리 합병하는 건 정말 머리 빠개집니다. 그리고 합병회사가 바이오 제약 회사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더 아프고요. 어쨌든 태성 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가치를 산정하고 합병 공시를 냈는데 다소 KIC에게 불리하고 에이프로젠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재섭 대표가 소유한 에이프로젠의 지분이 개인 지분만 따져도 40%가 넘습니다.
이 지분은 에이프로젠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지베이스 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업로드한 저번 영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 비율과 합병 가액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곳이 태성회계법인이긴 하지만 합병 후 김재섭 대표의 지배 지분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인 에이프로젠의 가치를 높게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 하단에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 합병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하는데 현재 에이프로젠 그룹사들 시가총액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제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상장사 에이프로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018년도 500억 수준에서 2019년도 270억 원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19년에는 400억 적자를 봤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무제표 확인하실 때 많은 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데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를 확인해야만 이 기업이 현재 건강한지 마탱이 가기 직전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 대비 전체 부채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재무제표 확인하실 때 꼭 파악하셔야 할 수치이긴 한데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를 꼭 확인해야만 해당 기업의 치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프로젠의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의 유동자산은 600억 원인데 유동부채가 무려 1,400억 원입니다. 1,400억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유동부채에서 가장 큰 부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단기 차입금이고 단기 차입금이 무려 970억입니다. 이건 진짜 쉣더뻑입니다. 단기 차입금의 정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여기서 제가 놀라가지고 개별 재무제표를 확인해 봤는데 에이프로젠 단독으로는 유동자산이,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단독이라는 거는 종속회사를 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에이프로젠 단독으로는 유동자산이 470억 원이고 유동부채는 150억 밖에 안 합니다. 아까 봤던 수치에 비하면 아주 건실한 기업이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 900억이 어디로 갔냐? 그 단기 차입금 900억의 범인을 파악하려면 에이프로젠 종속회사를 재무제표를 다 까봐야 돼요. 다 까봐야 되는데 제가 미리 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범인이 바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에이프로젠이 50%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속회사입니다. 어쨌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유동자산이 300억이고 유동부채는 1,800억입니다. 이 중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 1,100억이고요. 물론 에이프로젠 그룹 차원에서 최근에 유상증자도 진행했고 시비 발행 금액도 꽤 있어서 합병 후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차입금이 1,000억 규모 수준인데 합병 비율은 KIC와 H&G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은 항상 합병할 때 비상장사가 유리하고 대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바뀔 때가 됐는데 말이죠. 참 슬픈 현실이에요. 맨날 개미들만 당하고 불쌍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합병 후에 동시호가 산정인데 이때는 기준가에서 50%부터 200%까지입니다. 정말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미래가 창창하고 폭발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면 합병 후 동시호가에서 200%로 껑충 뛰어서 시작한다면 지금 KIC와 H&G의 주가가 합병 가액 대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정리하면 에이프로젠 그룹의 합병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합병 사이즈만큼 김재섭 대표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또한 바이오시밀러 사업성도 시장성이 아주 밝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룹 자체가 매력적으로 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병 비율 이게 좀 문제의 여지가 많습니다. KIC와 HNG 주주분들에게 다소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 유지하면서 합병 후 동시호가 때 200%로 시작하면 좋겠지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용이었습니다.